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독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7일부터 내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 캠퍼스에서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 속에서 6.1 지방선거 이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저희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강주 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하는 세션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조정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행동하는 정치학자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등의 활발한 활동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환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듣고 또 우리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출발은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묶음의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에다 이제 강조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석 달 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아우라, 그러니까 후광이 기대어서 집권 세력에게 표를 많이 몰아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도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에서 0.7이든 1이든 또는 10%든 간에 진 겁니다. 많이 지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다른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이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의견들이 민주당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별로 성공을 못 거둔 거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분을 살려내고 또 이제 좀 든든한 개념을 갖고 든든한 느낌을 갖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서가지고 선거를 좀 견인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입법 시도, 이것이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로 해서 민주당은 헤어날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어서 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서로 간의 투표를 교차해서 투표하는 방식들, 서울시장으로는 오세훈 후보를 찍었지만 구청장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보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완패를 당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완패의 효과가, 그 완패의 누적된 효과가 누적돼 가지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헤게모니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개념을 좀 바꿔나가면서 총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추스르지 않겠는가, 민주당이라는 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진보 세력의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 현재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안이 급격히 몰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만 이제 리더십을 누구로 가져가느냐라든가, 또 어쨌든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리프레시를 좀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겠지만, 저는 아마 앞으로 1년 이내에 민주당이 나름대로 좀 다시 정리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인 그런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 키운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에 결합을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과 지선 과정을 쭉 훑어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너무 좋아서 국민들이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호된 내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했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고를 만약에 해보신다면 민주당이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민주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완전한 장악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오랫동안 가다가 선거 막판 쪽으로 오면서는 거의 민주당 안에서 내부 정리가 끝나면서 오로지 이재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총력이 기울여지고 있었고 급격히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선 끝마무리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호남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80% 이상의 호남인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력 싸움이 됐던 것이고 그 총력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의 마지막 그 단일화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며칠 더 있었다면 저는 이재명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고 올라왔어요. 민주당에서.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하부 조직들, 기반 조직들과 민주당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대안이 아직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할 거냐 말 거냐 주저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서울 수도권의 중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향후 전국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기의 리모델링, 혁신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지방 조직까지 포함해서 기반 조직을 제대로 구축해낼 수 있는가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2년, 1년 9개월인가요? 1년 10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총선 결과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선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못 차지한다면, 국민의힘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못 차지한다면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완승이 되는 거죠. 완승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한 2, 3년간 아주 그냥 괴롭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관심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현재의 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대통령 측근 세력 간에 이 겉돌고 있는 문제, 이 겉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당대표의 윤리위원회 상정 문제가 그거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만약에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웃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가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오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했던 당시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으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일이 열린우리당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안에서도 마이너리티예요. 소수파. 당내 기반이 약한 사람이에요. 호남 의원들한테 치이는 사람. 그 상황에서 1년 뒤에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측근 세력이 당내 첫 번째 당내 주류가 되고 두 번째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호남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혁신, 운운하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잖아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모델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사실은 새천년 민주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당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총선 이전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변모할 것인가, 여기에 전국의 그 전국을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재밌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이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그레시브 하시죠. 왜냐하면 정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은 그렇지 못해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우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아마도 총선 승리 때까지도 로우키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던져갖고 게임을 이끌기보다는 당에서 뭔가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큰 거를 던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너무 크게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우선 보여질 곳은 이제 국회 원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임박해 있는 이 국회 원구성인데, 저는 이거를 윤 대통령 시각 쪽, 즉 국민의힘 쪽 시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의 시각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정치를 결국 정치 잘 못하는 윤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정치를 잘하는 당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인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 정책의 아젠다의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전국 전환의 정책적 프레임이 없어요. 정책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정책적 프레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중도 쪽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끌고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야, 우리가 진 거는 개혁을 잘 안 해서 진 거야. 우리가 진 건 진보 개혁을 잘 안 해서 진 거야. 그러니까 진보 개혁으로 계속 가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가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공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 행동하는 정치학자답게 그 현실 전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과 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 상당한 그 낙관론을 이야기하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강조하니까 약간 공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제1요소가 변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측을 하셨거든요. 정진욱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실제로 좀 뛰었어요. 예. 그죠? 이 선대위 대변인으로도 뛰고, 이재명 후보가 총선에 나왔을 때 대변인 뛰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두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인데, 이게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띄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우리 정진우 소장님한테 좀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소장님은 한국경제기자와 교보문고 본부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치활동 사단법인 골반의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규정하는 제목을, 제 토론문의 제목을 민생 파탄은 운고한데 정치 변화는 기후 노멀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걸 좀 풀어보면 경제 위기나 민생 파탄 이런 속에서 민주당이 해내야 되는 혁신과 통합,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과 그 타겟책이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관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고 명쾌하게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고요. 또 좋은 발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한 방식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끝났으니, 대선이 끝났으니 지선에서는 일꾼을 뽑아달라, 일꾼론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를 치러가면서 느낀 것은
유권자는 여전히 심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 선거가 3연패한 이유로 첫째는 집값 폭등에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세 저항이 있었고 주택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지지 철회를 했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서울 민심이 급격히 악화돼서 중도층의 이반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2030 남성의 이탈이 있었다. 세 번째는 거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민주당의 정책 능력이나 실행력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조정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검수안박이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쳤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정상화, 검수안박의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어떤 균형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지 검찰 정상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 것은 국민의힘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 뭐냐? 국민이 달라졌고 경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력이나 리더십이 부재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정치의 뉴노멀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의 문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상황 전체가 변한 그런 속에서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저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끼거나 바라는 것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내지는 새로운 그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고 보고요. 또 리더십을 세운다면 그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리더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문법이 달라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의 상황과 2022년 이재명 후보가 처한 상황이 저는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혁신과 통합을 주장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고요. 그건 굉장히 어떤 성공적 변화의 사례인데요. 저는 2022년에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민주당을 탄생시켜야 된다. 혁신과 통합은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순을 통일시켜서 갈 수 있는 리더십만이 저는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나서지 않는 것이 순리가 아니라 나서서 당과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순리다. 그렇게 봅니다. 경제 위기 이 속에서 민생을 지키는 것, 그런 대안과 정책 제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저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돼. 당내에서 인위적인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당내에 존재하는 세력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평가와 선택에 맡기는 통합의 정치가 민주당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소장님은 정치 변화는 뉴노멀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이재명 의원을 갖다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그 논의가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게 많은데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비호감 대선을 만든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다시 민주당 재건의 길로 나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국민들 일단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설득 과정이 없이 그 대선 후보가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송갑석 의원님한테 다음 네. 토론을 맡기고자 하는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남대 총학생회장 및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20대 재보궐선거와 21대 총선 강주 서구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강주 강려시당 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7.7%이고 전국에서 최저. 근데 바로 얼마 전 저희 대선 투표율은 82.5% 전국 최고였습니다. 0.73으로 붙을 수 있는, 결국은 적지만 그 정도로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하나만 되거나 여러 가지 중에 라고 한다면 저는 4일, 5일에 호남에서의 사전투표율보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었는데 전국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다. 약간 좀 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인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탄핵으로 그대로 그냥 진행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총선에서. 향후 2년의 과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롭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탄핵의 지경까지는 안 갔고 이 날카로운 회초리라고도 약한 이 강력한 경고를 정말로 쓴 약으로 잘 받아서 하게 될지 어쩔지는 저희 민주당에게 달려있는 문제다가 아닌가. 탄핵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지금은 이제 분명히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전에 미래통합당, 결국은 황교안 체제까지 가서 결국은 총선을까지 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왔었거든요. 과연 황교안 내 당처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 저희 당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뭐냐? 저는 철저하게 일꾼론 지방선거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정치적 논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치적 논쟁은 철저하게 피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8곳의 서울구청장이 당선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자 투표가 아니었잖아요. 삐져서 나와서 했다라고 하죠. 이재명, 송영길의 등판으로 대선의 연장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여서 이게 뭐 실패가 예견된 작년 4.7 재보궐을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재보궐 끝나고 나서 송영길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4.7을 왜 졌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도 깊은 조사 속에서 제가 의총 때 의원들한테 30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민주당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 내로남불, 무능, 뭐 이런 것들. 그 민주당이 이념 중심적 정당이다라고 다소 비판적으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586 정치인 그러면 586 정치인들한테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과거 586들이 뭐 했었던 주사파, 막스 레닌주의나 이건 아니겠잖아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념 중심적 정당이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이념을 과연 뭘까? 이건 대의명분, 가치, 무언가의 선함 이런 걸 중시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조국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임명했고 결국 이것이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그것의 결과는 이런 걸로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은 아니다 할지라도 당원들한테는 뭔가 조금 시원스럽게 인정한 적이 왜 없는가. 이게 그 대체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선한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과정도 정당화시켜줄 수 없지만 결과도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구만, 어떤 가치, 이것에 얽매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더 민주당 내려보자면 저 같은 사람이 더 이념에 얽매이는 사람일까요? 철업에 있는 초선들이 더 이념에 얽매이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70년대생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70년대생들이 대거 당대표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모사를 꾸몄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덤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때 했던 그 사칠 제목을 끝나고 했던 걸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니까요.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때. 네.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가장 신뢰가 적은 집단이 일베 5.4%, 태극기 9.7%. 그때는 강성 친문이라고 했어요. 강성 친문 11.9%. 강성 친문할 때 니들하고 태극기하고 국민이 보기에는 동급이야. 이러면 뒤로 자빠지겠죠. 그렇게. 어떻게 동급이야? 사실 저도 동급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거냐면 민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당이 태극기 부대에 좌우되고 강성 친문에 좌우되는 것은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 정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힘은 황교안 그 대표가 끝까지 태극기에 손을 못 넣고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끝까지 팬덤에 손을 못 넣는 순간 아마 망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념 중심, 대의 중심, 가치 중심이면.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가치와 비전은커녕 메가 공약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평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 야당 됐다. 우리 야당 됐는데 뭐가 그렇게 전당대회가 급하냐. 무슨 여당이면 일사불란하게 이 정부 청와대하고 딱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게 당대표도 얼른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야당이다. 그니 뭐 비대위 책임으로 정당이라는 게 5개월간 어쩌고 6개월간 어쩌고 평가 제대로 받잖아.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혁신안 만들고 리더십, 거기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저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팬덤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저는 조국 사태였거든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확히 팬덤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반대로 서초동에서 전선을 지킨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팬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도덕적으로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자기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논의 그룹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심이 재선 의원 그룹 아닌가. 그리고 재선 의원 그룹은 뭐냐면은 이 야당도 겪었고 여당도 겪었고 또 그 중간에 이 촛불 시민혁명도 겪었고 이런 역사적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이재명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을 포함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우리가 이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에서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정책 면에서 실패했다. 뭐 이 점이 어쨌든 첫 번째로 꼽을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 옛날에 열린 우리당의 분열, 108번의 그 분열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게 당이 분열된다. 이게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이게. 자, 오늘 마지막 발제자로서 이렇게 아주 먼 길을 이렇게 오시면서 오늘 또 저녁에도 급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우리 정우천 국민의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인 출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전북 유일의 이 새누리당 출신 의원이고 본인만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20대 총선 전주 을에서 새누리당 타이틀로
이 지역에서 당당히 당선되셨고 지금 21대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민주당 천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드디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체제가 됩니다. 또 호남을 공략 없이는 전국 정당도 정권 교체도 없다는 그러한 슬로건 안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호남에 대해서 집중 전략을 짜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호남을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의 교두보를 만들 것인가 해서 당선도 됐지만은 저한테도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민주당 전유물인 5.18 문제를 해결 없이는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나온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 5.18 무릎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거기 정무위 간사를 했었는데 저와 성일종 의원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5.18 3개 단체가 법제화하는데 주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전유물이었던 그러한 5.18이 5.18 단체들하고 그러한 수건 사업을 해결하면서 18번, 20번 만나다 보니까 아주 그러한 불신이 신뢰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드디어 2년 만에 작년에는 5.18 기념일날 하루 전날 유족회 공식 초청으로 저희가 드디어 5.18을 뚫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그리고 되면 각부 장관, 수석 다 함께 와서 전부 다 와서 5월 18일 날 그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함께 합니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 되고 또 그게 한 단계 발전해서 국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는 41개 지자체의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 뒤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호남 특위라고 하는 게 좀 확대돼서 국민 통합,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위원장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그 실행적인 실체적인 임무를 맡았는데 임무를 맡아 첫 번째 한 것이 제2 지역구 운동으로 41개 지자체에 한 군데에 한 명씩 영남에 있는 주로 영남에 의원이 있으니까 한 명씩 거기에 동행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예산 그리고 법안 또는 자매결연 이런 등등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우리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가 15.9%라는 경이적인 그러한 득표율을 얻는 과거에는 뭐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광주인데 15.9%는 대단한 경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죠. 1년 전에 전혀 선거 배지가 없는 36살 청년이 우리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헌정사상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한 사람 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요. 그동안의 탄핵으로 완전히 더 씌워진 우리 국민이 또 꼰대 정당, 수구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게 두껍게 더 씌워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뛰어넘어버렸어요. 드디어 이준석 하나로 혁신정당이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도 우리 호남 친화 전략은 되도록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들어가보자 해서 끊임없이 호남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번 지방 시장 도지사가 전부 다가 15.9%, 18%, 17%다 얻는 그렇게 해서 그 탄핵 등장으로 더 쉬워진 우리 호남이 저희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뛰어넘고 또 5.18을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 당대표와 이제 대통령 간의 관계랄지 당대표와 내부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계속 일을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는데 바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혁신위원회를 지금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5선 타선들이 문제를 삼는데 문제를 삼는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를 최재형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시스템화된 공천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내년 이준석 대표가 내년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쇄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 중심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 중심으로 국회 입법부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어떤 단계를 잘 이렇게 역할 분담의 단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더 신뢰를 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의미 있게 지금 나가고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보자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 잘한 것보다는 국민의힘 방향은 어느 정도 잘 잡아나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불과 대통령 되고 나서 20일 만에 이렇게 지방선거 한다 하는데도 검수완박의 그러한 날치기를 진행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명 있는 거 그 숫자만 갖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알기로 바보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바보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에 그 국민의힘이 이 변화가 있었다면은 저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세 명의 이름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대통령 중심적인 이 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있게 나갈 수 있고 더욱이나 2년 뒤에 치러지는 그 총선에서 이렇게 그 주도 세력들이 당을 변화시키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본인도 식물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최근에 나타난 민들레 파동이라는 게 제가 또 듣기에도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그 당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조정환 교수님이 노무현 인수위에서 이미 열린 우리 당을 갖다가 디자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